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박진행입니다. 예, 공수교대, 예, 공무원 및 수험생들을 위한, 예, 교육 대서소, 예, 준말이었는데, 그냥 공수교대라고 하니까 더 많이들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시험 대비하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건 이제 한국사.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제 제 전공인 뭐 사탐이라든가 뭐 문학, 예, 뭐, 비문학은 솔직히 조금 좀 애매하고요. 예,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수교대 시즌 2를 드디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수교대 시즌 1은요, 저희 더치아라 TV에 가보시면은 아예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시대순으로 쭉 만들어 놓은 게 이미 하나 있어요. 주로 이제 불PD를 데리고 그거를 보조 교재로 쓰시면은 아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거다. 그래서 시즌 2는 뭐냐? 드디어 이제 한국사 인증 문제를 이제 직접 풀이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도 직접 풀어봅니다. 풀어봐서 야, 이런 거는 헷갈릴 수 있겠는데, 그런 제 소감, 그리고 이제 그 참고하실 어떤 그 노트까지 요렇게 좀 제공을 해드리는 요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해드릴 테니까 중간중간에 야, 너 진짜 애썼다라고 하면은 약소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좀만 후원금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아마 그 정도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수업이라든가 이런 문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중간이나 아니면은 말미에 이렇게 그 광고를 좀 넣을 테니까 문의는 여기로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많이 좀 성원 좀 해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 1차로 최근 3개년,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동안 1, 2, 3급을 딸 수 있는 심화 문제, 예, 그 중에서도 3점짜리부터 먼저 제가 한번 나는 풀었을 때 이런 느낌이었다. 예, 그게 중요해요. 사실 응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문제풀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단순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다른 식으로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좀 봐주시라. 그리고 이 파일이 올라가면요, 댓글을 잘 보셔야 돼요. 댓글에다가 그 제가 그 필요한 어떤 그 영상이나 자료 링크를 또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3점짜리 문제부터.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이 1월 11일이에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가 한번 밀었어요. 제가 그냥 싹 밀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수험생님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때 지난 일요일 날 우리 또 고려거란 전쟁에서 양규하고 이제 김숙홍 전사하는 모습 딱 보면서 가슴 아프다 이러면서 그거 보자마자 만든 게 있었는데, 그건 눈물을 머금고 싹 밀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보시기에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랬습니다. 예, 이제 그런고 이제 다시 절치부심해갖고 이제 오늘 1월 11일 날 지금 한 11시, 밤 11시 조금 넘었는데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언제 보셔도 상관없는 건데, 근데 이제 급하긴 급하시죠. 왜냐하면은 딱 한 달 뒤에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겸해서 요거부터 한번 좀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올해 2024년의 시험 일정은 이렇습니다. 69회, 70회, 71회, 72회가 있는데, 1년에 4번이나 보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69회가 2월 17일 날 봅니다. 그리고 70회가 5월이에요. 그리고 71회가 8월이고 72회가 10월입니다. 가끔씩 응시생이 좀 많다 싶으면 이렇게 스팟으로 또 이제 뭐 보긴 하는데 되게 1년에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심화 4회, 기본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심화를 쭈루루루룩 보기는 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뭐라고 돼 있죠? 70하고 72회는 심화만 본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심화 시험은 4번을 쭈루룩 보고 기본 4, 5, 6급입니다. 요거는 2번만 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심화는 그럼 뭐냐? 1, 2, 3급이 있고 4, 5, 6급이 있는데 1, 2, 3이 심화입니다. 그리고 수능 수준이 3급에서 2급 사이? 예, 이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나와 있죠. 대학교 교양 및 전공학습 그리고 고등학교 심화. 그러니까 이게 수능 한국사죠. 그죠? 예, 그래서 오신문항이고 오지선다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4, 5, 6급은 중고등학교 학습 및 초등학교 심화 수준이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습이라는 건 뭐냐? 네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내신으로 한국사 보는 정도의 수준이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심화는 1급을 따시려면 8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되고요. 2급은 70점서부터 79점까지, 그리고 이제 3급은 60점서부터 69점까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되게 이제 대학교들에서 많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 한국사로 대체하는 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2급에서 3급. 근데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1급에서 2급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예전에는 한국사를 보긴 봤었는데 인증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꽤 많아져서 이 시험이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항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 10문제, 30문제, 10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점짜리 10문제. 그러니까 이게 10점이죠. 그리고 2점짜리 30문제. 요게 60점. 예. 그리고 3점짜리가 10문제. 이게 30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사 2급만 맞으면 돼. 심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싸리 1, 2급만 다 맞아놓고 3급, 그러니까 3점짜리는 다 틀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왜? 2점짜리 문제라고 해서 3점보다 무조건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2점짜리 중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3점짜리가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는 이제 2점짜리까지는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 굳이 1점짜리까지는 제가 할 필요는 잘 못 느끼겠고요. 예, 이제 이런 순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 그 1급을 좀 맞으시려면 3점짜리 문제도 아무리 못 맞아도 한 6문제 정도는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번 인증을 따놓으시면은 대개 한 2, 3년 동안은 이게 유효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 3회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첫째, 컨닝이죠. 그다음 두 번째, 대리시험. 이건 미친 짓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신분증 위변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른 수험생하고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요런 거 학교에서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겁니다. 뭐 볼펜 탁탁 죽이기,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쪽지 등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대학교 때 이거 안 하신 분들 없을걸요? 심지어는 막 책상에다가 막 적어놓고, 근데 갑자기 조교가 띡 들어와갖고, 야, 책상 바꿔. 잣대는 거죠. 예. 감독관들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예. 다 해봤으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수능하고도 마찬가지지만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를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그러니까 아예 안 갖고 가시는 게 맞죠. 예, 그리고 다른 수험생에게 야, 나 좀 보여줘. 예. 학교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일진 시절 아니에요. 예, 사회는 그런 데가 아니죠. 얄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3회 연속 응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회 때 부정행위를 했다. 그럼 71, 72, 73까지는 그냥 땡. 예, 아예 시험 볼 생각 하지 마라.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었고, 제가 10점, 왜 자꾸 10점이라고 그러지? 예, 그러니까 3점짜리 문제 10개를 했는데 1차 녹음을 해보니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앞에 10분 정도가 좀 깔려 있는 거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5문제씩을 하나로 올리는 게 가장 가독성이 좋더라. 제 판단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10문제를 다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올리는 이게 유료 사이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너 그래 정성껏 잘 만들었어 이렇게 그냥 뭐
후원 좀 해주세요라는 거지. 이게 유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료면은 그냥 제가 하나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치 인강 보듯이 편안하게 보시면 될 텐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5문제씩을 풀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21년, 22년, 23년 요렇게가 이제 심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아무리 못 올려도 일주일에 한 개, 맥시멈 2개씩은 올릴게요. 특히 1, 2급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이 촉박하죠. 야, 그랬을 때 전문 사탐 한국사 강사는 얘는 문제를 어떻게 푸나, 이런 것도 좀 조언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아무튼 제가 또 특히 이제 1월 달에는 수업을 세팅하는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때 최대한 좀 많이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몇 회서부터 했냐? 51회예요. 51회. 아니, 뭐가 이제 보시면 압니다. 예. 이제 51회서부터 이제 제가 해봤는데 51회가 지금 보니까 당연히 3점짜리 문제는 10개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있냐? 지금 4번, 6번, 17번, 18번, 22번. 근데 여기까지가 딱 어디냐면은 대충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뒤에 5개는 이제 보면은 개화기 때서부터. 그래서 이제 개화기가 하나, 그리고 이제 이제 1890년대 격동기 둘,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하나 더 나오고, 그리고 이제 현대사, 이런 식으로 총 10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삼국시대쯤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앞에 5문제 3점짜리는 어떻게 푸는 것인가. 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은 3점짜리라 하더라도 앞부분이 쉬워요, 여러분들. 예, 뒤에 근현대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는 80점만 넣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 5개 3점짜리 문제는 내가 반드시 맞춘다라는 신념을 가지시고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문제 보여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거 쭉 들으세요. 그런 다음에 문제 노트를 제가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한 30초, 40초 놓을게요. 그거 보시면은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구나. 심지어는 이게 말로 글로 쓰기는 좀 뭐하다. 그러면 제가 필기 노트를 적어서 그걸 사진 찍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이 부분을 엎어버렸던 거였거든요. 예, 처음에는 문제에다가 해설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그게 가독성이 떨어져. 그래서 문제 보시고 제가 말하는 거 듣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쭉 깔아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51회에서는 첫 3점짜리 문제가 4번이었습니다. 학술대회를 안내하며 올해는 백제 고분 중 역사 문제에서는 항상 주의하실 거. 이거 보물지도하고 똑같아요. 단서가 있거든요. 피장자와 축조연대가 확인되는 유일한 무덤. 일단 여기서 50% 나온 겁니다. 피장자는 뭐냐? 묻힌 사람. 그리고 축조연대 언제 만들었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 자, 백제에서 백제 왕들 많죠. 뭐 온조왕도 있고 뭐 초고왕, 뭐 근초고왕, 뭐 성왕, 의자왕 다 있습니다만, 여러분 왕릉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담로 제도를 만들었던 무령왕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무령왕릉에 관련된 문제구나.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2021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발굴 50주년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힌트. 1971년에 발굴됐다고? 그 무령왕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2줄에서 답은 나온 거예요. 이게 무령왕에 관련된 거구나. 우리 학회는 이를 기념해서 출토 유물로 동아시아 문학 교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진묘수. 요거는 제가 댓글에다가 넣어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복궁에 있는 해태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상의 동물이죠. 그죠? 그리고 금동제 신발.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신발. 그럼 이거 아무나 신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금송으로 만든 관을 통해서 본 일본과의 교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2021년 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50년을 역산을 하면 1971년에 발굴됐는데 피장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무덤? 그건 무령왕릉밖에 없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1, 2, 3, 4 옵니다. 자, 1번 석촌동 고분군. 여기는 한성백제죠. 예, 그러니까 무령왕은 쉽게 말하면 웅진백제의 마지막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비백제를 연 게 이제 무령왕 다음 왕인 성왕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죠? 예, 그리고 무령왕릉이 발굴된 곳은 송산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나와요. 그 다음 2번 나무로 곽을 짜고 그 위에다가 돌을 쌓았다. 나무로 곽을 짜. 덧널. 그리고 돌을 쌓았다. 돌무지. 이거는 신라의 무덤 양식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신라 무덤은 그래서 도굴하기가 어렵다. 반면 고구려 백제 무덤은 도굴하기가 쉽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왜 조그만 동상 같은 경주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2번이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을 설명한 겁니다. 3번 요게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금동대학로? 이건 백제 건데? 이건 다 아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금동대학로는 능산리에서 발굴된 거고요. 다 같은 공주긴 합니다만. 그리고 무령왕릉은 송산리입니다. 예. 요거 제가 이따가 뒤에다가 넣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굴 연도도 달라요. 금동대학로 되게 유명하죠. 그러나 발굴 시기는 상당히 늦습니다. 1993년에 발굴됐다는 거. 예,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12지신상. 이것도 신라예요. 자, 그런데 여기선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럼 12지신, 그러니까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예, 그건데 이 12지신 왕릉을 최초로 만든 게 바로 성덕왕. 근데 성덕왕은 뭘로 더 유명하죠? 에밀레종. 예, 그래서 우리는 에밀레종이라고 부릅니다만 사실은 성덕대왕 신종이죠. 정식 명칭은. 예, 그리고 이 성덕왕 때문에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꽤 잘 나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8세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8세기 성덕왕 때다. 자, 그러면 3번의 유혹만 넘어간다면 답은 5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축조가 되었고 그래서 굴을 만들었고 그 굴 안에다가 방을 만들었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이다. 자, 무령왕은 몇 가지 챙기셔야 될 개념이 있는데 첫째는 22담로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령왕은 아예 백제를 완전히 개조하자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중국식 스타일을 전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즉 우리 이제 고구려랑 같은 길 안 가. 차라리 남중국 스타일로 가자. 그래서 무덤서부터 바꿨고 또 하나 그래서 벽돌. 이 벽돌에 산과 물 무늬가 새겨져 있다. 그래서 산수무늬 벽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무령왕의 아들 성왕은 아들이라는 썰도 있고 다음 왕이다라는 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대사는 비밀이 많죠. 근데 그래서 성왕은 아예 사비로 수도를 천도한 다음에 나라 이름까지 바꿉니다. 남부여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제가 제2의 건국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한 왕이 무령왕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5번. 예. 3번에만 낚이지 않으시면 돼요. 금동대학로는 무령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6번.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6번 하는 사이에 4번 문제 풀이한 노트를 넣어 놓겠다라는 얘기죠. 예,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6번 밑줄 그은 대사는 누구냐? 당에 유학했던 대사다. 그럼 당나라에 유학한 대사. 그럼 신라 스님이란 얘기인데 그럼 벌써 여기서 딱 추려야죠. 누굴까? 원효? 의상? 아니면 해초? 원측? 예, 이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 공부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자 그를 사모했던 선묘라는 여인이 용으로 변했다. 뭔 소리야? 라고 하겠지만 용과 관련이 있는 스님은 의상대사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를 아시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도 돼. 왜? 신라에 돌아온 대사는 불법을 전파하던 중 자기가 원하는 절을 찾았어요. 근데
그곳은 이미 다른 종파들이 있었다. 이때 섬묘룡이, 그러니까 여인이 용으로 변했다 그랬죠. 나타나 공중에서 거대한 바위로 변신하여 절의 지붕 위에 떨어질 듯 말 듯하자. 자, 조금 센스 있으신 분들은 돌이 떠 있다고? 돌이 떠 있다. 부석사. 이겁니다, 바로. 많은 무리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이 절을 돌이 공중에 떴다는 의미의 부석사로 불렸다. 부석사.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죠?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흘림 기둥. 예. 그러니까 가운데가 똥똥한 기둥. 이게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서 특히 고려 때서부터 어떤 절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들어가죠. 하나는 일부러 가운데 기둥을 좀 똥똥하게 합니다. 기둥의 가운데 부분을. 그래서 이게 배흘림이고, 그리고 위에다가도 주심포, 다포라고 해갖고 지붕하고 기둥을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그리스 신전 같은 경우 되게 무식한 겁니다. 왜? 기둥이 하중을 다 받죠. 그래서 지붕에다가 그 밑에다가 또 이렇게 뭔가를 받침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주심포가 있고 또 다포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부석사는 이걸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부석사면 무량슬림, 무량슬림이 뭐야? 예. 무량수전 배흘림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이 부석사가 의상대사의 사찰이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고, 1번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삼대목은 신라를 말아먹은 진성여왕 때 이분 스타죠. 각간 위홍. 진성여왕의 삼촌이면서 남편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예. 아무튼 스타예요.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이 각간 위홍이니까 뭘 알겠어요. 그래서 대구 화상이라는 승려랑 같이 만든 향가집이 삼대목입니다. 이거는 국어 문학에도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름은 전해지는데 책이 전해지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아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무예가가 뭐야? 그러나 불교 대중화 하면은 딱 정토종, 일심사상, 화쟁의 원효구나. 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예가라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니고, 불교 가요인데 가사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원효 스님하면 뭐죠? 야, 얘들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할 줄 알면 돼.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원효가 시험에 나온다면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일심 화쟁, 여기서 화쟁 하니까 쟁하니까 무슨 전쟁으로 하시는데 요즘 말로 하면 토론입니다. 토론. 예. 말로 다 얘기하다 보면은 일심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대승기신론소. 이건 뭐냐? 대승불교에 대해서 소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나의 어떤 그 평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십문 화쟁론. 이거 띄어 읽기 잘 하셔야 됩니다. 십문 10가지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화쟁에 대해서. 예.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소고개, 요거는 진흥왕 때 원강법사라는 분이죠. 그리고 화엄사상을 정리했다. 이게 바로 의상이죠. 예. 그죠? 예. 그리고 신라 교종의 아버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상은 이론은 빠샥한데 좀 뭐랄까 너무 이론에만 좀 치중을 하다 보니 백성들이나 호족들이 믿기는 이제 힘든 불교였죠. 그래서 이걸 교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엄 일승 법계도, 그러니까 화엄 들어가면 일단 의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다녀와서 오 천축국전, 왕 갔다 왔다, 내가 어디를 천축국 인도를,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시대 순으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강법사가 제일 먼저고, 이 중에서는 원효 의상 거의 같은 시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원효 의상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기 직전서부터 직후에 걸쳐 계신 스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이후에는 해초 혹은 원측, 그리고 신라가 망해갔을 때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대구 화상, 그리고 이때쯤 이제 그 유명한 도선대사도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제 석총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은 문제 나올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궁예한테 네가 어찌 미륵이야 라고 했다가 맞아 죽은 스님이에요. 예, 요런 순으로 순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개만 풀었는데도 뭐 앞에 10분은 오리엔테이션이라 치고 한 문제당 7분씩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5문제로 했는지 이제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고려시대입니다. 17번인데 이승유가 지은 이 책의 상권에는 중국의 역사가, 하권에는 우리나라 역사가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승유하고 이규보를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이승유가 제왕 운기, 이규보는 동명왕편. 예,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대도 이규보가 훨씬 앞서요. 예, 왜? 이규보는 무신시대고 이승휴는 원간섭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풀이를 좀 해봐 드리자면 이승휴는 이제 제왕운기다. 예, 요거고요. 뭐야? 오타가 있네요. 예, 매운데 매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곡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이것도 사실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바로 뭐? 조선 후기 유득공이, 유득공은 종조시대 때 실학자예요. 그래서 발해고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이 당시는 남국과 북국이다. 즉 무슨 얘기냐? 발해도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본 게 정조 때, 조선 정조 때입니다. 유득공의 발해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2번이 이거는요 정답이냐 오답이냐를 떠나서 2번은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다른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초 그 조선 왕조에서 그 옆에서 책 쓰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헷갈리냐? 시정기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이거는 춘추관에서 작성을 한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조선 왕조 실록은 뭐 편년체다, 그리고 철종 때까지만 쓴 거다. 그리고 이제 전란을 겪으면서 책을 4군데다가 보관을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화도에 있었던 외규장각이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근데 기록을 뭘로 했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사초입니다. 그 다음이 춘추관의 시정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뭐 누구가 이렇게 뭐 명령을 내리셨다, 뭐 했다. 일종의 관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승정원 일기, 의정부 등록, 그리고 그걸로도 조금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나라에서 인정한 주요 기관의 기록 및 개인 문집. 자,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보면 그 차태현 씨가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예, 전우치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그 전우치가 한 일이 뭐냐? 조보관입니다. 조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요즘으로 치면 아침마다 궁궐 소식을 관원들한테 알리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보, 비변사 등록, 일성록 등도 추가가 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조선왕조 실록의 메인은 사초와 시정기입니다. 사정기가 아니고 시정기예요. 예. 이거는 정답이냐 오답이냐 상관없이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단군의 고조선을 수록했다. 바로 이게 이승유의 제왕운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신정권하고 원간섭기 때는 하나 좋았던 건 뭐냐? 야, 그래도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잃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구려나 고조선을 다시 보자라는 물결은 잃었죠. 그러나 정치적 구조로는 상당히 후진 시대이기도 해요. 예, 그러나 뭐 여기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뭐 요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4번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다. 금속활자? 금속활자? 그리고 직지심경인가? 근데 여기에 결정적 힌트가 있죠. 청주는 청주 흥덕. 청주에서 제일 유명한 동네가 흥덕하고 상당입니다. 예, 바로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청주에 가면은 여기저기에 직지라는 이름이 많아요. 정확한 말로는 직지 심채요절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직지심경 혹은 직지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지심경에 관련된 얘기니까 아니죠. 예. 그러나 이 문제는 오답일지언정 2번하고 4번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5번은 너무 쉽죠. 6.25 사관에 입각해서 기전체. 기전체는 삼국사기, 편년체는 조선왕조실록.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18번. 참 이런 문제가 참 피곤한 문제죠. 그죠? 왜? 정답 오답 상관없이 다 해야 되니까. 근데 1강 안향, 2강 이재현, 3강 이색, 4강 정몽주, 5강 정도전. 그나마 이제 그 고려 유교를 좀 순서대로 그나마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향 앞에는 누가 있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광종 때는 육두품들이 유학을 주로 했고, 그러다가 최승로, 예, 그러다가 이제 고려 전성기 때는 최충, 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김부식으로 가다가 무신 정권 때문에 개작살 났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공민왕 내지는 그 이제 그 아무튼 원 간섭기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서 원이 슬슬 망해갈 원나라가요. 실제로 100년도 못 간 나라예요. 예. 워낙에 가혹한 차별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럴수록 반발이 더 심하죠. 예. 그래서 아무튼 원이 슬슬 망해갈 때쯤 다시 이제 유학이, 그 중에서도 성리학이 슬슬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여기 안양서부터 하는 이유는 뭐냐? 같은 유교라도 이 사람부터를 성리학으로 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전까지의 유학자들은 성리학자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 안양, 이재현, 이색, 정몽주, 정도전 다 허투루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부터 한번 제가 물론 뒤에다 남겨놓을게요. 한번 하겠습니다. 자, 충렬왕 때 원에서 성리학을 도입한 문신입니다. 예. 그래서 안향은 일단 시적이구나. 오케이.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유학자들은 맨 처음 뭐부터 하냐? 문묘라는 걸 설치합니다. 문묘. 유교의 시작은 공자죠. 그래서 공자 사당부터 만들어야 돼요. 안향이 이거란 거예요. 그래서 문묘 준비 및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섬학전. 뭘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섬학전을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선 때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소수서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세붕을 모신 거구나. 아니에요. 만든 사람은 주세붕인데 누굴 모신 거냐? 공자하고 안향을 모신 서원이 바로 소수서원 혹은 백운동 서원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조선 중종 때죠. 그리고 이 소수서원이 왜 유명하냐? 왕이 최초로 자기 글씨로 간판을 내렸다. 이런 걸 사액서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안양은 오히려 섬학전 그리고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예, 이걸로 연결되니까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재현은 공민왕 초창기 때 공민왕의 개혁을 뒷받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현이 죽고 난 다음엔 공민왕이 여기서 이제 결정적 헛발질을 하죠. 왜? 정몽주하고 신돈을 같이 쓴 거예요. 이러다 망한 거죠. 그죠? 예, 근데 아무튼 공민왕 초창기에 공민왕의 개혁을 뒷받침해줬던 유학자인데, 자, 근데 이재현은 공민왕 초창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북경에 그 당시 북경을 연경이라고 불렀죠. 만권당.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원의 국립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나라의 유명한 학자 문인들과 교류를 하고, 그러니까 만권당이 이재현이에요. 어떤 분들은 만권당을 안향으로 알고 계시죠. 안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섬학전 아셨죠? 예, 이거 안 헷갈리시면 되고요. 이색, 자, 이색은 오히려 문학에선 사문으로 불립니다. 목은 이색, 야은 길재, 포은 정몽주.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색은 업적이 뭐냐? 정방을 폐지한 사람이에요. 정방. 이게 무신 정권을 거쳐서 심지어 원 간섭기 때까지 있었던 인사 담당 기구죠. 근데 인사 담당은 원래 2조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무신 때 멋대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원 간섭기 때도 쭉 오던 걸
이걸 없애버린 사람이 이색이에요.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3년상을 제도로 만든 사람이 또 이색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왕의 사부기도 했고, 그런데 결국 이색은 어떻게든 고려를 유지해 보려고 아둥바둥 됐습니다만 정몽주까지 죽은 거를 보고서는 일종의 포기하죠. 낙향을.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어떻게든 좀 조선에 써보려고 했으나 사양을 했고 공교롭게 그 다음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 문화에 누가 있었냐? 권근, 변계량.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조선 전기의 학자이자 문신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권근 같은 사람은 명나라에 가갖고 우리나라 이름 조선으로 할까요? 화령으로 할까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조선 전기 성리학에 꽤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자, 정몽주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죠? 오히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정몽주는 죽은 것은 이방원한테 비참하게 죽었지만 오히려 이방원은 정도전을 벌이고 정몽주를 추존합니다. 왜? 충신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정몽주의 후손들이 바로 훗날 조선 살인파의 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몽주는 오히려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고 정도전 이따가 또 문제 나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조선의 설계자입니다. 하다못해 동대문, 남대문, 소대문, 북문, 그러니까 흥인지문, 예? 숭례문, 숙정문, 돈의문, 이거 이름 다 붙인 사람이에요. 정도전이. 그리고 경복궁에 뭐 근정전 이런 거 다 이름 붙인 사람이고. 그러나 결국 1차 왕자의 난 때 근본적으로는 이거죠. 왕권 중심인 이방원과 신권, 특히 재상총재제를 주장했던 정도전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도전이 자기도 아닌 걸 알면서도 이성계의 막내 아들을 세자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그거 하나였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방원이 봅니까? 킬! 예, 해버리고 오히려 정몽주를 이방원이 세우는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정도전은 그래서 뭐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냐면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사대문 했고 경복궁 이름도 적고 한성부의 5부와 52방의 이름도 지었다. 한성부 이름도 지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십시오. 그다음 조선 경국전. 이게 경국대전의 시초입니다. 예, 그리고 불시잡변. 예, 나는 이래서 불교를 혐오해. 아씨, 불교 이씨 죽어. 예, 이런 것도 얘기했던 분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따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예, 그거는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5학자를 설명한 거고 1번 봉사십조. 이건 최충원이 올렸던 시무책이에요. 시무 28조는 최승로, 봉사십조는 최충원. 근데 아시겠지만 최충원이 내가 이래서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에? 알았죠? 합리화하는 수단밖에는 안 됐죠. 예. 그러니까 뭐 하나만한 얘기고. 만권당 이게 이재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권당은 안향이 아니에요. 안향은 서막전. 예, 이재현이 만권당. 자, 그다음 구제학당.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충입니다. 최충. 예, 고려가 본격적으로 문벌 사회가 되면서 사교육. 야야야야. 어느 문벌이 과거에 합격을 했대? 오히려 사교육이 열풍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학당을 최충이 만드니까 최충의 제자들이 그럼 나도 학원 프랜차이즈 만들어야지. 이게 사학 12도. 요거는 분명히 나중에 문제 한번 나올 겁니다.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릴 건데, 그러니까 관학이 국자감이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갖고 숙종하고 예종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서적포, 칠제, 양연고 막 만들긴 합니다만 결국 문벌 중심의 쪽집게 사교육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최충이 만든 게 구제학당이고 그 제자들이 만든 12개의 프랜차이즈가 사학 12도다. 일단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나옵니다. 경제 문감을 저술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이게 바로 정도전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문감은 한마디로 뭐냐? 결국 정치를 잘하려면 재상 중심으로 해야 돼. 왕은 상징으로만 남아야 되는 것이야. 뭐 이런 거를 얘기한 책이에요.
성악 10도, 성악 10도는 바로 이제 이황 선생의 책인데, 근데 그림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하고 책을 같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약간 동화책 같은 구성이다. 그래서 성악 및 성인이 되기 위한 유교 철학을 10가지 도설,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뭐 태극도서부터 제10분 숙흥 야매 잠도까지. 예, 근데 뭐 일일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근데 성악 10도 이황이 지은 건데 그림하고 그림 하나 그려놓고 쭉 설명한 거구나. 요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와 40분이야 40분. 그러면은 진짜 한 문제 설명하는데 한 7, 8분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51회의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22번, 이곳 파주 자운서원에는 누구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는 군주가 수양해야 될 덕목과 지식을 담은 성학지묘. 성학지묘가 뭔지만 아셔도 율곡이죠. 근데 파주? 여러분, 이는 서인의 거두예요. 서인, 기호지방. 기호면 어디냐? 요즘으로 말하면 경기 충남입니다. 예. 그리고 이황이 영남사림이죠. 영남은 어디냐? 그러면은 경상남북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경상북도입니다. 예. 고개의 남쪽, 그 경북이죠. 그죠?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근데 파주? 이하면은 오죽헌 아니야? 그건 태어난대. 태어나기는 강릉에서 태어나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원은 파주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또 댓글 자료 올려드릴 텐데 곳곳에서 이를 모신 데가 많습니다. 예. 이 이는 조선 후기 서인과 노론들의 정신적 지주예요. 예. 이거 모신 데가 많겠죠. 그래서 파주, 해주, 그러니까 황해도 해주, 여기도 이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설명이 짧죠. 불시잡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하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도전. 노론의 영수로 북벌론. 어마어마한 분이죠. 송시열. 예. 스타죠, 스타. 예. 물론 노론들 사이에서는 대학자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자가 붙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황이나 이조차도 그냥 해동에 근데 송시열은 송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요 북벌론으로 서인의 책임을 싹 피해갔고요. 그리고 현종 때는 예송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현종이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꼭 닥치쇼, 조선은 4대부의 나라요. 이랬다가 이제 현종의 아들 숙종한테 딱 두고 봐. 예, 라고 했다가 사약을 3사발을 드시고도 돌아가시지 않아갖고, 예,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던 아주 전설의 스타입니다. 송시열을 말하는 거고, 호는 우암이죠. 예. 늘 말씀드립니다만, 송시열을 얘기할 때마다 진천 송시신 저희 송 대표님, 저희 어머님께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근데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예. 할 수 없다. 양명학을 연구해갖고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여기에도 송시열의 입김이 들어갑니다. 뭐냐? 소론이 생겼어요. 서인이 노론하고 소론으로 갈렸는데, 근데 소론은 노론과 소론의 결정적 차이, 이것도 나중에만 말씀드렸지만 노론은 오직 이의 성리학만 진리다. 근데 소론은 이 성리학에다가 그 명나라에서 유행했던 양명학도 좀 이렇게 섞으면 안 돼요? 섞으면 안 돼요인데 그거를 이런 학문을 어지럽히는 이 상누무 새끼들 해갖고 사문난적으로 몰아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소론들이 깨갱합니다. 그런데 이 소론들이 영조 때 제 그 공수교대에서 지금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인좌의 남편인데, 이때 소론들이 이인좌 편을 섰다가 작살이 났죠. 그래서 그 이후 이 양명학을 연구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튄 거예요. 이게 정제도의 강화학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 강화학파는 훗날 개화기 때 개화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 일정 부분 역할을 합니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이 북한산비는 원래 이거 정도전이 비석 아니야? 예, 가지도 마. 에이, 이랬는데 여기서 추사 김정희, 추사체로 유명했던 김정희 선생은
원래는 더 유명했던 건 비석을 해독하는 거. 이걸 금석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야 이거 정도전이 아닌데? 야 이거 신라 진흥왕 비석 아니야? 순수란 뭐냐? 내가 어디를 정복하고 돌아 한번 순회하노라. 그러니까 내 땅이란 얘기죠. 그죠? 이게 순수비라는 걸 알아낸 것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다. 그리고 다양한 개혁 방안을 담은 동호문답을 저술하였다. 이 선생은 정말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게 안타깝습니다만 지은 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남겨놓을 겁니다. 동호문답, 성악지묘, 그리고 만원봉사, 뭐 시무육조, 그래갖고 이 일을 뭐라 그러죠? 조선을 싹 한번 바꿔야 된다. 한 번 더 바꾸자. 경장파라고 합니다. 경장.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황은 정신하고 물질 중에선 정신이 위다. 그래서 주리. 근데 이는 이하고 기는 다 우리 몸속에 있는 거다. 물론 이가 더 중요하긴 하다. 그러나 이와 기가 번갈아 가면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기 일원론. 이거를 말이죠. 만약에 주기론이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주기론은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그 황진이가 꼬시려다가 실패했던 서경덕이 오히려 주기론자예요. 예, 요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10분 빼고 5문제 푸는데 지금 한 46분. 예, 그러니까 한 문제당 7분이에요. 7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 딱 요거 끝나니까 이제 자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서부터 한 2-5시간 편집을 해갖고 이건 어차피 교육용 콘텐츠니까 바로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야 너 정성스럽게 잘 만들었다 그러면 조금씩만 후원해 주시고 난 네 강의 좀 들어볼래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튼 제가 중간에 광고로 남겨놓겠습니다. 왜? 직접 강의하러 가는 경우는 그래도 이제 제가 부천 사는 사람이니까 저도 이제 이동 거리라든가 이런 섹터를 좀 따져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까지는 남겨놓을 테니까 다음번 51회에 뒤에 5문제. 그러니까 이제 개화기서부터 현대사까지 또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무조건 최소 일주일에 1개씩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박진행이었습니다. 끝! 다음에 봬요.